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대 사회, 경제, 문화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는 수업 주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사, 경제사 내용이 가장 많은 문화사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사의 신분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하고 통합해 나가게 되고, 이에 따라 삼국의 영토가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된 작은 나라들을 자신의 지배 체제 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삼국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삼국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서열이 발생했으며 가장 낮은 신분 계층인 노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작은 나라 사이에서도 조금 더 세력이 큰 나라가 있었을 것이고 세력이 조금 약한 나라가 있었을 것이며, 이런 작은 나라 안에서도 제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을 건데, 이들을 모두 똑같은 신분으로 편입했다가는 세력이 조금 더 큰 나라라든지 아니면 나라 안에서도 신분이 높은 세력에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국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관리의 등급, 즉 관등제와 같은 서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가장 낮은 신분 계층이자 이러한 지배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일종의 재산이자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기도 했던 노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대에서는 지배층인 귀족, 피지배층인 평민, 천민으로 신분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라 골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금성교과서의 자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족장 세력을 통합하고 편제된 과정에서 성립된 지배층 중심의 수도 금성에서만 적용이 되었던 지배층 중심의 신분제이다. 본래 성골과 진골, 6두품에서 1두품까지 8개의 신분으로 편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3에서 1두품은 평민으로 간주되었고 점차 그 구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라에서는 이 골품 제도에 따라 관리 등급에 승진할 수 있는 제한이 걸리게 됐으며, 그릇의 종류라든지 집의 크기라든지 수레의 크기라든지 다양한 삶의 형태가 제한되기도 했던 신라의 골품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사회사에서 신분제를 봤다면, 이어서 고대의 경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경제 정책인데, 삼국은 농민들에게 이 철제 농기구를 널리 보급을 했고, 특히 신라의 지정왕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삼국에서도 소를 이용한 농사법인 이 우경을 장려하게 됐습니다. 소의 힘을 이용해서 땅을 갈다 보니까 조금 더 깊숙이 땅을 갈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농작물들이 깊숙한 땅 안에 영양물들을 많이 먹을 수 있음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더욱더 이런 우경 장려와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에서는 일반 피지배 계층에게 조세, 역, 곡물과 같은 세금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삼국에서는 호의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조세가 있었으며, 또 노동력이라든지 군력을 지휘하는 역, 그리고 그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게 하는 곡물 등등을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재상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고국 전황 때부터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빈민구율 정책이 실시되게 됐습니다. 곡식이 없는 봄에 이러한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가을에 이러한 빌린 것들을 갖게 하는 춘대 추납의 빈민구율 정책으로서 진대법이 고구려에서 실시되게 됐으며, 원활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통일 신라에서는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하는 이 신라 촐랑문서, 같은 말로 민정문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경제사를 봤고, 이제 고대의 문화사를 보도록 할게요. 문화사가 다른 것보다 내용이 많은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신앙과 사상이거든요. 원시신앙으로서 신석기 때부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등이 발전해 나왔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로서 많은 것들이 여러 나라의 성장 때부터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여에서는 영고, 고구려에서는 동매, 동해에서는 무천, 삼안에서는 5월제, 10월제와 같은 제천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겠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제천 행사를 통해서 나라의 풍요를 또 농사와 사냥의 풍요를 기원하게 되고 집단의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신신앙, 같은 말로 나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사상과 같은 천손사상, 천신신앙이 발전하게 됐거든요. 지배계층은 자신은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하게 됨으로써 지배계층의 권력을 정당화하게 됐으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거 봐라, 우리 고구려는 천손의 아들이 낳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상적 바탕으로 작용하게 됐으며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고주몽이라든지 가야의 김수로 왕이라든지 신라의 박혁거세 왕 등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래 신앙을 받고 이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 또는 종교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학인데 이러한 유학이 삼국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통해 수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삼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는 수도에 소수림왕 때 이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으며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백제에서는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와 같은 지식인 계층을 키워서 인재들을 가르치게 됐으며 신라에서는 인신연의 화랑들이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맹세를 한 기록을 담긴 비석인 인신서기석이 나타나게 됐고 다양한 유교 교육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유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통일신라에서도 신문왕 때 대표적인 유학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국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관리를 유교적인 소양에 따라 선발하기 위해 원성왕 때 이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인재 선발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유교와 관련된 독서 능력을 상중하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인재를 선발하던 신라 하대 원성왕 때의 독서 삼품과였고요. 발해에서는 이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게 됐으며 유교 동목을 육부의 명칭으로 흉인이 지혜신으로 발해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통일 신라와 발해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들 신라와 발해에서는 당의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과거제가 있었는데 이런 빈공과 수석자를 두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역사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기들의 잘난 역사를 기록을 하기 위해 대체로 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전성기왕 때 이런 역사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유기백권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 신집 5권으로 요 내용을 추려서 편찬하게 됐고 백제에서는 근초광 때 보흥이 요 서기라고 하는 백제의 역사서를 편찬하게 됐으며 신라 진흥왕 때는 거칠부가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됐으니까 이런 이름들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별표를 붙인 불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를 삼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장려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불교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용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 불교가 수용되게 되거든요. 옛날 고대에서는 다양한 재래 신앙, 우리 고유의 신앙들이 있었는데 각각 이러한 신앙의 분열은 정치적인 분열로 이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 이렇게 불교로 통합을 하면 이렇게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삼국에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됐고 이러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는 요 소수림왕 때 공식적으로 불교가 인정이 되었으며 백제에서는 신류왕 때
또 신라에서는 눌지마리간때 들어와서 2차 돈의 순교 등등을 계기로 거풍왕 때 이 불교가 공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와 삼국에서 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또 역할의 강의를 하다가 카메라 배터리가 나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찍었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왕즉불 사상이 고대 사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왕이 곧 부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왕이 꼴 부처님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으로 이 왕즉불 사상이 이용되기도 있고, 왕즉불 사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전륜성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의 칭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륜성왕이라는 호칭을 신라의 진흥왕, 발해의 문왕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불교에는 이 윤회와 업설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어떤 생명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다른 몸으로 또는 다른 세계에 환생을 한다고 하는 윤회 사상이 존재를 했고, 이렇게 윤회를 할 때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쌓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태어난다고 하는 업설이 존재를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윤회와 업설을 악용 아닌 악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이 두 논리가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내가 지배계층인 귀족으로 태어난 이유는 내가 전생에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이다. 나는 전생에 불공을 열심히 들었고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귀족으로 태어났으며, 너희 피지배계층인 평민과 천민은 전생에 나쁜 업을 쌓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러므로 나 귀족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라는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이 윤회와 업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 불교의 역할을 봤다면, 이어서 고대 불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불교의 특징은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이 호국적 성격의 호국 불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보호한다, 나라를 유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호국 불교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불교 사찰이 삼국시대 이후에 건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흥왕 때는 황룡사, 백제 무왕 때는 미륵사라는 절이 건립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찰 등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호국 불교의 예시로서 이 원광 스님의 이 세속 5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화랑 2명이 이 원광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 화랑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원광 스님이 화랑들이 세속에서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을 말해주게 되는데,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위신, 인전부태, 살생유택과 같은 이런 세속 5개가 호국 불교의 또 성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통일신라의 불교를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통일신라 불교의 특별히 별표 하나를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효 스님인데, 야사에는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셨다가 다음날 눈을 깨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원효 스님은 동아시아 불교계의 거장이라 할 수 있고, 한때는 파괴를 해서 요석공주와 결혼을 한 다음에 설총이라고 하는 육두품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원효 스님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바로 이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불교는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라고 해서 2개의 세력이 나누어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립에 대해 원효 스님이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중관이든 유식이든 모든 것은 불교 하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모든 것은 마음 하나로 통한다. 모든 것은 손바닥 하나 차이다 라고 해서 일심사상을 제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싸움을 화해시키는 화쟁사상을 이 원효 스님이 강조하게 되었으며, 원효 스님은 이 아미타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 무에가라고 해서 쉬운 노래에다가 불교 경전의 가사를 입힌 이런 대중적인 노래를 퍼뜨리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또 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서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매일 나무 아미타불, 나미 아미타불만 외워도 평민이든 천민이든
천민이들 너희는 극락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원효 스님이 이끌게 됐으며 대표적인 저술로서는 대승기신論소, 금강산매경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스님을 보도록 할게요. 의상스님은 이 불교의 한 종파이자 사상인 이 화엄 사상을 강조를 했습니다. 불교의 화엄종은 조화를 강조하는 종파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중국의 지엄의 제자로서 화엄 사상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이 해동 화엄종을 개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엄종과 이 화엄 사상은 조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삼국통일 직후에 이런 통일의 기반적인 사상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의상 스님의 대표적인 저술이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있습니다. 이 화엄 일승 법계도의 내용을 보면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다. 지금 하나, 이 통일 신라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모든 게 많은 것들이 있으며 이렇게 많은 것들이 곧 신라라고 해서 이런 통일의 사상적인 기반을 의상스님이 강조하게 됐고 이 의상스님은 이 관음신앙, 자비를 강조하는 관응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원효 스님과 함께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다음 8세기 해초인데요. 해초 스님은 왕 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이런 기행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갈왕자라고 해서 당시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했는데 5가지 천축국의 국가를 갔다 왔다는 이야기로서 왕호 천축국전을 통일신라의 해초 스님이 저술을 하게 됐으며 불교 문화가 크게 용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절가 이런 암자가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신라 계속해서 불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자, 신라하대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종파가 세속화, 이제 돈과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종의 특징을 보면 불교의 경전과 이 교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자라고 하는 종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교종은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왕족과 귀족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 하대, 즉 신라 말기에는 이 선종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게 됐고 이렇게 경전과 교리, 이게 글자를 세우지 않는다 해서 불림 문자를 강조하게 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서민적이라고 하는 특징인데 신라 말기에 이 선종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호족 세력이 이 선종을 후원하게 되거든요. 여기 선종에서는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큰 세력이었던 이 호족들도 나도 신라에서 벗어나서 나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적인 기반으로 이 선종이 작용되게 됐으며 호족 세력이 이에 따라 선종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라 말기에는 이 구산선문이라 해서 지방의 9가지 산의 선종을 따르는 문파, 즉 절들이 형성이 되었으며 승탑, 부도라고 하는 승탑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나의 스승님도 부처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잘 모시자, 이런 사리를 잘 모시자라고 하는 승탑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문화가 크게 선종과 함께 발달하게 되었으며 또 도선 등등의 선종 승려가 중국에서 이 풍수지리설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당시 산세나 지형에 따라서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풍수지리설이 나옴에 따라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상적 바탕이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함께 작용하게 됐습니다. 수도 금성의 기운이 다 있고 이에 따라 기운은 지방으로, 이에 따라 호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상적 기반으로 풍수지리설이 통일신라 말에 유행하게 됐습니다. 발해 불교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이불병좌상이 있고 거대한 석등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대의 대표적인 사찰, 석탑
그리고 불상 등등을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그냥 보고 이런 그림과 사진이 떠오르고 아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옥층 석탑이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탑이라 할 수 있으며, 황룡사 9층 목탑이 선덕 여왕 때 자장 스님의 건의에 따라 9층의 목탑을 세우면 9국가가 신라에게 항복을 할 것이라 해서 이 목탑이 지어지기도 했고, 또 불국사 3층 석탑이 대표적인 석탑의 예시라 할 수 있으며, 이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해에는 영광탑이 대표적인 석탑이라 할 수 있으며, 불상에는 곰곰이 생각을 하는 미래의 부처님인 금동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이 삼국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불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고구려에는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 백제에는 서산 마의 열애 3종상이라 해서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3명의 부처님의 돌 모습이 있으며, 통일신라에는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석굴암 본존불상, 발해에는 아까도 설명했던 이불병좌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교를 보도록 할게요. 도교는 자연과 신선사상, 불로장생을 강조했던 중국의 종파라 할 수 있는데, 그때 고구려 강서대교의 고구려 고문벽화를 보면 현무도라든지 주작이라든지 이런 도교의 대표적인 그림 등등이 그려져 있으며, 연개소문이 이 불교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교를 장려하게 됐고, 백제에는 이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향로의 산세라든지 신선이 사는 이상적인 세계가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사회, 경제, 문화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